고마워요. 자, 뭐, 다 들은 것 같으니까 수업하겠습니다. 오늘은 후기신라, 그리고 이제 발해에 대해서 흔히 이 남북국기치대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제 통일신라, 지금도 통일신라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위에 발해를 이제 우리 역사에 편입을 시켜서 남북국시대로 이제 부르면은 통일신라하고 이렇게 충돌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통일된 이후의 신라를 이제 후기신라 뭐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 이제 그림은 가문사지의 3층 석탑인데 여기 그 사람 둘이 있죠. 뭐 스님 같은데 이걸 보면은 이 탑이 얼마나 큰지 이건 지금 사진을 잘 찍어서 이렇게 두 개 탑을 전부 잡은 모습인데 실제로 이렇게 잡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큰 탑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석가탑이나 다보탑은 다 이제 봤을 텐데 이 가문사지 탑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큰 탑이 있었는가 이렇게 놀랄 정도로 아주 이제 큰 탑인데 이게 이제 당시 그 후기 신라의 어떤 초기 모습을 대변해주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경주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은 이 간포라고 하는 이제 바닷가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대왕암이라고 해서 문무왕의 이제 수중 산골처, 수중릉이라고도 하는데 수중릉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유골을 이제 바다에 뿌린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이 문무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그 아들인 순문왕이 지은 사찰입니다. 이걸 이제 원찰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 조선시대 때도 항상 이제 왕이 죽으면은 그 원찰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있죠. 대표적으로 서울의 봉은사라고 하는 그 사찰도 실제로 이제 원찰이고, 그런 하여튼 이제 그 가문사라고 하는 이제 원찰을 지었는데, 어, 사찰은 뭐 지금, 불타버리고 이제 탑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탑도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바닷가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여기까지 바닷물이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부근에 가면은 꼭 한번 일부러라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요약한 것이고 그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을 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통일의 기반을 닦은 김춘추 사후에 이제 문무왕이 왕이 되면서 실제로 통일의 과업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문무왕은 아까 여기 이 가문사 그죠? 가문사의 이제 주인공이기도 하죠. 이 대왕암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유언을 남기기를 그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내가 이제 죽어서 그지 이 바다에 용이 되어서 외적의 침입을 막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이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모든 병장기, 즉 무기를 녹여서 이제 농기구로 만들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태종 무회랑 이후부터 그 이전에 내무왕기와는 달리 이 신라의 왕들이 계통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김유신의 조력을 받아서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이제 이 엄청난 위협 있죠. 이 위협을 가지고 통치를 해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왕권을 강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이후를 그지, 이 삼국 사기에서는 신라의 전성시대라고 해서 신라 중대사회라고 이렇게 이제 부를 정도로 그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이제 골품제를 그죠, 혁파했으면은 신라가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됐을 텐데 이제 그러지는 못하고 단지 이제 자신들 위주로 삼국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걸 가지고 왕권을 강화하고 이제 권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집사부, 그지? 왕명을 집행하는 이제 집사부를 설치하고 집사부의 장이 이제 시중이 되면서 귀족의 대표인 상대 등의 그 세력을 뭐 억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하나 이제 이민족이나 다름없는 일부 고구려 그다음에 백제 유민들이 신라 사회에 편입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통합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과제였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불교의 성격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유명한 뭐 의상이라든지 원효 같은 그런 승려들이 이제 주로 이 작업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런 이제 큰 흐름을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왕권을 강화하는 통일의 위협이라고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런 업적을 가지고 왕권을 강화했던 그 왕이 바로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입니다. 그래서 신문왕 때에 중앙 집권적인 지배체제, 흔히 뭐 전제왕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지 왕권이 강화된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런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서, 귀족들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반발하겠죠. 그 귀족들의, 그러니까, 뭐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특권을 잃게 되면은 정말 발악을 하게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귀족들이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김흠돌의 난인데, 이 김흠돌은 귀족의 대표로서 당시 이 신문왕의 장인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난을 진압을 하고 그 이전에 뭐 귀족의 난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들을 완전히 그지 제압할 만한 어떤 그런 왕권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주모자만 이렇게 처벌하는 선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 가담자까지 색출해갖고 이제 완전히 이 반란 세력의 씨를 말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제 왕권의 어떤 기반을 닦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관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학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제도를 확대된 영토를 이제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구주 오소경제라고 해서 크게 신라를 옛날 신라 영역, 그 다음에 백제, 고구려 영역에 각각 3개의 주를 설치해서 9개 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본래 신라가 금덕을 표방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구를 좋아했다고 했죠. 구주, 그 다음에 항룡사, 구충탑 등등에서 보다시피,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토가 확장이 이제 되었는데, 신라의 수도 있죠. 금승, 이 경주가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작은 서울, 작은 이제 수도인 소경을 국토의 요충지에다가 설치를 하죠. 그래서 원주에다가 북원경, 지도에서 보다시피 이제 가운데 중원경 있죠. 충주. 지금도 이제 중원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죠. 충주 이쪽을. 그 다음에 이제 청주, 서원대 있죠. 서원경이 옛날 청주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남원에 이제 남원경 이렇게 해서 하여튼 5개 소경을 만들어서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귀족들의 기반을 없애기 위해서 그 귀족들의 기반이 바로 노급이거든. 그리고 이 노급은 그 기운을 따져가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던 군장국가, 그지? 혹은 소국, 뭐 승업국가라고 이렇게 불렸던 이들의 이 군장들이
중앙에 진출하면서 귀족들이 되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실제로, 그죠? 세금도 거두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는 거죠. 그 지역을, 그러니까 본래 옛날 그 군장으로 다스렸던 그 지역을 사실은 노급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이 귀족들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 이것이 있는 한, 귀족들은 그렇지, 언제든지 왕권에 도전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혁파를 하고 대신 이제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문무 관료에 한해서만 등급에 따라서 이제 토지를 이제 분급해주는 그런 제도를 취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경득왕대 그죠? 다시 부활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다시 난립을 하면서 이들이 왕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제 신라 하대라고 해서 중앙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새로운 사회가 되면 이제 그걸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수백 년 동안 지속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신라 후기 사회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 신라는 자신들이 이 삼국 통일의 주역이다. 이걸 이제 삼한 일통이라고 해요. 앉아서 있나? 삼한 일통은 삼한을 일통은 통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통일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삼한은 이제 마한 변한 진한을 뜻합니다만 대개 6세기 이후부터인 거죠. 이 한이 외부 세계에서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범칭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되면서 이 삼한은 이제 삼국을 의미해요. 그래서 김춘추 등의 이제 이 태종 무열왕제가 그지 김유신의 도움을 받아서 삼국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몇백 년 지나면은 뭐 몇백 년이 아니라 한 100년 정도 이상 지나면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겠죠. 약발이 이제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귀족들이 재등장하게 이제 되는데 그렇긴 하더라도 그지 당시 신라 이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통일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냐고 하면은 이런 이제 용어들이 곳곳에 등장해요. 그래서 뭐 그 청주 운천동이라고 하는 곳에 민가에서 이제 빨랫돌로 사용하던 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런 이거 글자들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종 무유랑이 죽고 난 다음에 당시 이제 당나라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라에서는 그 시호를 그죠 묘호로 씁니다. 묘호. 묘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하면 이제 조종으로 끝나잖아, 왕의 이름이. 근데 이제 그 왕은 사실은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걸 불러서도 안 되고,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써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피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이름을 아주 어려운 글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일반 그 백성이었다. 그지 나중에 왕이 된 사람도 보면은 실제로 왕의 이름을 새로 이렇게 아주 어려운 글자를 새로 만들어 갖고 짓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글자를 쓰면 어떻게 돼? 그 글자를 쓰면 안 되지. 그것을 대용할 수 있는 문자로 일일이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문자 생활뿐만 아니라 특히 외교 관계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죠. 그런 글자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게 상당히 이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대개 조선시대 그 왕들의 이름을 보면 그죠? 구슬옥자 변을 써서 새로운 글자, 거의 뭐 잘 안 쓰는 그런 한문을 그지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종묘에 모시면서. 종묘에서 그 많은 이제 그 신들 중에서 그러니까 영혼들을 중에서 이제 부르기 위해서는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종묘에서 부르는 이름이 바로 묘호예요, 묘호. 그래서 태조나 태종이나 그지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묘호에 해당하는데 신라는 왕들이 보면 무슨 왕이죠. 처음에는 이제 뭐 마립관이었다 그죠. 뭐그 이전에는 뭐 차차왕 분위기였다가 어떻게 됩니까? 조나 종이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태종 무유랑이 있어요. 태종이면 태종이지. 그리고 무유랑이면 무유랑이지. 무슨 또 태종 무유랑입니까? 이게 이제 그 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춘추가 죽고 난 다음에 묘호를 태종으로 하려고 했어요. 태종. 그리고 우리도 이제 뭐 너희 당과 똑같이 일종의 제국이기 때문에 묘호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태종을 썼죠.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이제 기분 나쁜 거야. 게다가 그것도 태종이야, 태종. 이 당태종은 유명하죠. 우리가 누누이 봤다시피 지금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당태종이. 당태종 이세민이 그렇게 그죠. 제국을 형성했던 그런 그리고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펼쳤던 군주입니다. 근데 이 태종을 그런 태종의 묘를 쓰려고 하니까 당에서 압박을 가합니다.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신라가 항의를 해요. 너희들 태종도 유명하지만 우리 태종은 김유신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장수를 얻어서 이 삼한일통의 위협을 달성했다. 그래서 태종을 써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당시 이제 당하고 신라가 전쟁을 하던 중이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정도로 자신들이 이제 삼국을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타협을 해갖고 이제 태종 무효란 거지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신라 이 중대 통일되고 난 다음에 이 후기 신라는 바로 삼국 통일 즉 삼한일통의 위협을 가지고 이제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 그러면서 군제도 개혁을 합니다. 자,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한 이유는, 중앙에 이제 구수당, 지방의 십정, 그죠? 주마다 이렇게 하나씩 그, 두었죠.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귀족들의 반란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신라 사회가 안정이 되는데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만파식적 설하죠. 만파식적은 많이 들어봤죠. 만 가지 수많은 파도를 그치 잠재우는 필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모든 분란이 사라지고 태평성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왕권이 그지 이제는 지방의 말단 지방의 촌까지 자연촌까지 이렇게 그 행정력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저번에 봤던 이 쇼쇼인 있죠. 일본 도다이지 보물창고인 이 쇼쇼인 한문으로 정창문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발견된 이제 신라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신라에서 준 거지 그 녹그릇이나 수저 이런 이제 보물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 경전을 이제 선물로 하면서 이 경전을 일종의 포장지로 쌓였던 거지 이면지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귀해갖고 대개 그 종이는 이면지를 다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이 불경이 오래돼서 이걸 해체해서 이제 이 복원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게 발견되게 되었는데 요 문서는 신라 민정문서 혹은 뭐 신라
장적, 뭐 신라, 촌락, 무수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리는데, 지금 청주 조천 그 부근에 네 개의 촌, 네 개 촌에 지금의 자연촌은 아닙니다. 요 자연촌을 몇 개, 그치? 서너 개를 묶은 행정촌이 있습니다. 아니, 행정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네 개의 촌은 자연촌이고, 자연촌인데, 그 중에 촌주가 있는 곳이 행정촌이야. 그 중에 이제 촌주가, 한 촌에 이렇게 있어요. 다시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은, 청주, 그, 서원경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청주나, 지금 구체적으로는 청주나 하여튼 조천 그 부근입니다. 그 부근에 이제 네 개의 자연촌락, 그 중에 행정촌이 하나 있습니다. 촌주가 있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네 개의 그 촌의 인구수에서부터 토지 면적,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구를 다시 연령대별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가축의 숫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과실나무 있죠. 세금을 거두기 위한 거야. 게다가 뽕나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 비단을 짜기 위해서 이 뽕나무를 이제 이그 마을 단위로 아주 많이 수천 그루씩 이렇게 재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그 마을에 가호를 9등급으로 나눕니다. 구등호라고 해서 크게 이제 상중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등급 중에서도 다시 그지 상상, 상중, 상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 등급으로 나누어. 그래서 이제 하도, 하상, 하중, 하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이제 9등급으로 나누죠. 이 9등급의 기준이 뭐냐? 뭐 재산이냐, 그지? 아니면 노동력이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재산도 중요합니다만, 당시는, 그래도 노동력이 중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은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땅이 전부 뭐야? 주변에 땅이 많지. 이게 전부 황무지잖아요. 개간이 안 된 땅이죠. 그걸 이제 옥토로 만들 수 있는 건 결국은 노동력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은 옥토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전부 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노동력이 이제 피와 땀이 들어간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 황무지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래서 노동력 있지. 그 힘을 쓸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중시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까지 고려를 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9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우리가 뭐 세금을 낼 때 소득세의 구간이 있어요. 과표 구간.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8,800까지 내는지 몇 프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은 또 몇 프로 내는지 그런 그 구간이 있는 것처럼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토지 명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백성들을 위한 토지들이 있어요. 뭐 연수유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촌주 있죠. 촌주를 위한 토지가 따로 있어요. 촌주유답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데 이 촌주의 토지는 일반 백성들의 평균보다 약 한 10배나 많아요. 그래서 이 그 촌에 그지 이 지배 세력이 바로 촌주인데 이 촌주들이 그러니까 마을마다 지금의 이장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중에서 좀 큰 마을이 그지 지금 이장처럼 촌주가 있어. 그래서 그 주변에 서너 개 마을에 이런 그 행정을 그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동 사항을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중앙에 보고를 하고 이제 그 대가로 이제 토지를 그 받은 그런 구조인데 아무튼 이 촌주의 경제력이 일반 백성에 비해서 한 10배나 많아요. 이게 이제 뒤에 중앙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을 때 지방 세력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호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호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호족이에요. 그죠? 정도로 이제 촌주들은 이 지방에서 좀 힘기나 쓰는 존재였다. 그렇긴 해도 아무튼 이제 이 그 후기 신라는 이 정도로 그지 중앙의 행정력이 그 말단 자연촌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세세하게 파악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중앙 집권력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죠. 이거 아 참 맞다. 우리가 지금 중간 시험을 치기 어렵게 됐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말 시험에 그죠? 중간 시험 것까지 다 같이 본래 이제 중간 10문제, 뭐 기말 10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걸 다 합쳐서 이제 20문제 한 2시간에 걸쳐서 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내가 수업할 때 공휴일에도 수업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중간 시험을 안 치니까 중간 시험 그 기간에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번에 우리가 이 5월 5일이 화요일인데 수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여유가 생겨서 안 하는 걸로. 그 대신 진도를 좀 빨리 뽑을게요. 그래서 오늘도 좀 빨리 한번 뽑아봅시다. 이 분량이 그렇게 안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뭐 상공업은 뭐 되게 이제 행정도시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겠죠. 그건 여러분 읽어보면 이제 알 거고, 특히 이제 이 시기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당을 중심으로 해서, 제국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 당은 그죠, 아주 개방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공부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그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신라도 적극적으로 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 외교나 아니면 이 교육 무대에 끼어들게 됐죠. 그래서 지금 저기 LA에 그지 한인타운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당에도 신라타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산둥 지역이나 아니면 저쪽에 그 교육이 활발하고 물자가 풍부했던 그 양쯔강 유역 있죠. 요 부분에 이제 신라인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라인들의 거주지가 신라방이에요, 방. 이 방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흔히 뭐 지금도 중국에 그치 옛날 그 이름에 보면은 동네 이름에 방이 들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 방을 동네를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들의 종교 생활을 위해서 사찰인 이제 신라원 그리고 또 뭐, 이 장보고가 세운 거지, 이 사찰도 따로 지금도 남아있죠. 그리고 뭐 신라소라고 하는 행정기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이 과정에서 이 바다의 왕자라고 하는 이제 장보고가, 평민 출신이지만 이제 세력을 키워나가죠. 그러니까 장보고는 옛날 이름이 뭐 궁보니, 활보니 하면서 그지, 활이니 궁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활을 잘 썼던 평민이고 그다음에 이제 헤엄을 잘 쳤다고 해요. 뭐 친구 정년하고 그지 숨도 안 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그 잠수를 해서 헤엄을 칠 수 있냐 내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그 실제로 기록에 보면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지 뭐 50인가 하여튼 뭐 엄청나게 오래 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그지 활도 잘 쓰고 이제 헤엄도 잘 쳤는 모양이야. 주로 이제 뭐 바닷가에서 출생을 했겠죠. 그러다가 신라에서는 볼품제 사회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개방적인 사회였던 이 중국에 갑니다. 중국 당나라에서는 당시 일종의 외인 부대로 해서 외국인들을 모아갖고 일종의 별동 부대를 운영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서 장보고가 여러분들은 어려워갖고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 옛날에 이 장보고 그다음에 왕건 전부 둘 다 최수종이 주인공이었잖아. 그래서 지금도 막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면 아주 어렸을 때 그걸 봤을 것이고 아니면 못 봤을 텐데 그다음 또 대조영도 있네.
최수종이, 어? 많이 됐어. 그래서, 뭐 그 드라마에도 아주 잘 이제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당에 가서 이제, 어, 일종의 그 외국인 용병으로서, 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 세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보니까, 신라하고 당연히 교육이 활발해지는데, 그지? 이 바닷가에 교육이 활발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 해적들이 설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신라 왕을 찾아가고, 자신한테 이제 군사를 주면은 이 바다를 평정하겠다라고 해서 한 1만여 명의 이제 그 군사를, 신라 이제 군사를 받아다가, 어, 지금 그 전복으로 유명한 완도 있죠. 완도에 이 청해진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적을 제압을 하고 요즘 얘기하면 이제 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막대한 이익을 챙기겠죠. 그리고 이 장보고의 그 네트워크가 지금도 일본에 가면 이제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일본에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동남아, 뭐 베트남에도 이제 흔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국제 교역에도 이제 뛰어들게 되죠. 나아가서는 이제 이러한 그 힘을 가지고 군사력, 경제력을 배경으로 해갖고 나중에 이제 신라 하대가 되면서 왕위 계승전에도 이제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그지 이제 비호해준 그 귀족이 나중에 왕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딸을 왕비로 삼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염장이라고 하는 자객에 의해서 이제 살해가 되면서 이 장보고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 정도로 이 그 교육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어서 장보고 같은 이제 평민이 출세할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물론 이제 당연히 그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었다고 했죠. 신라에도 외국인, 특히 이제 여기 아랍인들이 와서 뭐 교육을 하고 일부는 군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괴릉이라고 하는 것이 이 능의 무인석에 도저히 이제 신라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한. 그다음에 여기 지금 골프 비슷한 골프채 같은 거지. 이거 서양의 폴로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비슷한 이제 그 채를 들고 있는 이 아랍인도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는 것처럼 당시 신라 사회는 상당히 이제 개방적인 그런 이제 사회였고, 이런 이제 이 신라가 정점을 찍은 때가 바로 이 경도광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당시 경도광대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것이 현세와 그다음에 전세의 부모를 위해서 이 불국사하고 석불사, 지금 석불암을 이제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죠. 뭐 불국사는 여러분들이 다 알 테고, 근데 이게 이제 복원을 잘못했다고 했죠. 실제로 이제 앞에 이 연못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워낙 힘들게 됐는데, 아무튼 이걸 복원하면은 완전 이제 색다른 이제 그런 그 불국사가 될 텐데, 복원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굴암도 뭐 일제시기 때 다 이제 훼손이 됐다가 이제 복원이 된 것이고, 그 본래 그죠? 인도나 이제 중국의 이 돈항 석굴에서 보다시피 이 굴에 사찰이 많았어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습한 곳이 많잖아. 그래서 이제 날씨도 덥고 이제 그러니까 이 굴이, 동굴이,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파기 쉬운 그런 동굴도 많이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굴이, 어, 신앙 장소로서 아주 이제 적합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불상도 아니면 이제 그림도 그리거나 새기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아주 단단한 화강암 덩어리이기 때문에 산이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석굴암처럼 인공 저기 인공으로 이제 동굴을 파서 여기다가 사찰을 만든 것이고,
요게 이제, 뭐, 제2석굴암이라고 해서 이제 경상북도 군위에도 요 비슷한 것이 이렇게 있죠.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인도나 중국 이런 것도 유행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그지 일부러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뭐 석굴암 이거 보면은 정말 막 완벽하죠. 흠잡을 데 하나도 없고 이 불국사의 석가탑, 다구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당시가 완전히 그지 이 신라 문화가 절정을 치닫고 있었다. 어떤 난숭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본래 이제 절정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추락하는 일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경덕왕대가 바로 변곡점이야, 신라사에. 그리고 이때 이제 뒤에 이런 데 난숙기에 접어들면서 귀족 세력들이 다시 등장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이 경덕왕대 노급이 다시 부활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신라가 한편으로는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그 새로 그지 신라의 구성원이 됐던 유민들, 고구려 이제 백제계 유민들을 신라의 일원으로 만드는 이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죠. 이런 이제 과제를 이 불교가 해결하는데 불교가 기본적으로 이 통합을 강조하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그렇지 차별이나 차별을 배제하고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종파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의상의 화엄종입니다. 화엄종. 화엄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적 단위, 뭐 다적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가 많은 것이고 많은 것이 하나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 차이나 차별보다는 하나로 어우르는 것, 통합을 강조했던 거죠. 그런 종파인데 특히 이 당시 그 중국에서 유행했던 화엄종. 그러니까 이 화엄종은 중국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당시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의상이 가서 배워오죠. 실제로 원효도 그지 이걸 배우기 위해서 이제 같이 갑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다가 이제 많이 들어본 것처럼 이제 해골물 사건을 통해서 원효는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원효는 이제 거기서 깨달은 거야. 굳이 당나라에 가서 그죠. 뭐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배워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해골물인데 자기가 목말라서 그지 먹었던 그 전날 밤에 해골물은 엄청 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 마음의 작용 이걸로 인해 갖고 이제는 그 물이 썩은 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똑같은 물이긴 하지만 그걸 다시 이제 토해내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결국은 대상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야? 똑같은 대상, 해골물이잖아요. 그죠? 해골물인데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제 원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먼저 의상에 대해서 보면 하여튼 의상은 하여튼 이제 가서 새로운 거지 이제 화엄종을 이제 배워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화에 따르면은 이제 이 신라가 좀 위험해지자 이제 급히 도중에 이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상이 중국에 있었을 때 선묘라고 하는 남자가 의상을 사모를 했는데 이 의상이 급하게 그치 이제 귀국을 하니까 같이 신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항구로 나갔는데 이미 배가 떠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선묘라고 하는 남자가 뭐 쓸 필요도 없죠. 그냥 이제 뭐 이런 설화가 있다는 겁니다. 부석사라고 하는 사찰은 알죠? 여기 그림에 있는 것이 바로 부석사입니다. 부석사. 부는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뜰부자입니다. 이거 석은 돌석자죠. 이 부석사 영지설화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부석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엄종 사찰이에요. 그리고 그 여기는 또 가을에 그지 사과가 유명한데
아무튼 여기도 한번 나중에 이 부근에 가면 꼭 가보세요. 특히 가을에 가면, 여기는 가을에 가면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선묘 낭자가 그지 한국에 와 보니까 이제 배가 떠난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의상이 이제 무사히 신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그림처럼 그지 이렇게 용이 되어서 이 배를 호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히 그 신라에 도착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배워온 거지 이 화엄 종을 설파하기 위해서 사찰이 새로운 사찰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사찰을 지었는데 당연히 이제 사찰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지역에 사는 일종의 토호들이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반발을 누르기 위해서 그렇지 다시 이제 이 선묘가 큰 돌로 이제 예, 변신을 해서 그걸 억누르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사찰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도 그 부숙사 옆에 보면은 아주 큰 돌이 처박혀 있어요.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그지? 뭐 그런 이제 설화가 있는 것인데, 아무튼, 그, 이전에 있는 사찰, 황룡사 구청탑이니, 뭐, 분황사 탑이니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 경주에 있었죠. 아니면 이제 경주 외곽에, 아까 봤던 거지, 원찰과 같은 것들은, 그, 어, 이, 가문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묘가, 아니, 묘라든지, 왕릉이, 문무왕의 왕릉이 없으니까, 바다에, 그지? 이렇게 유골을 뿌렸기 때문에 경주에서 멀리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찰이 경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찰이 결국은 왕이나 귀족들을 위한 거지, 그런 사찰이었다. 그들만의 이제 명복을 비는 사찰이었음에, 이제는 그지? 이 부숙사가 소백산맥이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경주 신라로 봐서는 변방. 그리고 옛날에 이 지역이 고구려하고 국경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지금 그 동해안에 보면은 많은 사찰들 있죠. 사찰들 대부분이 뭐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이 정도로 이제 이 불교가 경주 중심에서 탈피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 변경 지역에 이제 많이 가서 이것은 결국은 그 고구려 유민들 아니면 변경민들을 그지 이렇게 아우르기 위한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 문화를 향수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사찰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엄 십찰이라고 해서 되게 이 화엄종 사찰들 보면 뭐지 그 지리산에는 있는 화엄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되게 이렇게 신라의 변경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통해 갖고 결국은 신라인들을 이제 통합을 했고 새로 통합된 유민들은 물론이고, 그지? 이렇게 신라의 지방민들도 이렇게 통합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효는, 그, 아무리 그래도 이 불교가 그지? 어려운 거야. 종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원효는 유학을 포기하고 나서 혼자 독학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 나오는 거지. 유교의 경전, 불교의 경전들을 다 이렇게 독파를 하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당시 그죠? 이 불교에서는 아이씨 진도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직업 때문에. 이제 불교 이제 교리 중에 그 모든 것이 변화한다. 그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색적 시공이니 공적 시색 이런 것들 들어봤죠. 영화로도 봤을 텐데 그게 이제 화엄 사상의 대표적인 것이기도 한데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공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본질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그죠? 모든 것이 이제 변화해 나가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지금 20년 뒤에 자신들의 모습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인지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이게 뭐 관념적이긴 하지만 그런 논쟁들이 수백 년 동안 이제 이 불교에서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 공과 이 빌공자 있지 공과 유의 대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종파도 나뉘어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걸 이제 원효가 한 방에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만 일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에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긍정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 인식론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본래 이 마음에는 그 생멸하는지 이제 태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그렇긴 하지만 본래의 마음, 진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뭐 나나 같이 하루에도 뭐 이 별의별 생각들을 막 수십 번 하죠, 그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심지어는 그지 저기 뭐 저기 뉴스 보다가 저기 뭐 미국 갔다가 그지 그다음에 뭐 어디 무슨 백화점 갔다가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가잖아. 그렇지만 본래의 마음은 그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이 일심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 문이 있다는 거야. 하나의 마음에는 이렇게 태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문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변화하지 않는 진리의 문이 있다. 이게 이제 진여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마음으로 예, 이걸 그 공과 유의 대립을 한 방에 정리를 한 것이고, 이게 이제 위대한 게 이런 이론이 나중에 그죠? 중국이나 심지어 인도에까지 소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중국 불교에도 영향을 끼치고 인도에도 그지 이 원효의 책이 뭐 수출되고 그다음에 일본에는 아예 이 원효를 추정하는 요즘 말하면 팬클럽이 이렇게 생길 정도로 원효는 국제적인 나중에 국제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의천이 고려때 의천이 그지 중국에 가서 또 불교를 배우잖아. 이제 그때 다시 이제 이 원효를 재발견하게 되는 거죠. 가보니까 이 원효의 학설이 중국에 그지 특히 중국도 함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다시 뭐 역수입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원효 의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원효 하면 그냥 뭐 불교 대중화만 생각하는데 그 불교 대중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론적 바탕하에 이런 이제 그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결국 그지 이 원효는 나중에 일반 백성들이 그 경전 자체가 어렵다는 거야. 그 어려운 걸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아비 타불만 외우면 된다. 이 나무아비 타불이라고 하는 게 그 아미타가 미래불입니다. 이 극락 세계를 주재하는 부처가 아미타 열의 아미타불인데 여기에 귀의하겠다. 그러니까 뭐 속되게 표현하면 이제 죽어서 극락 가게 해달라. 나무 아미타불 또 그다음 또 관세음 보살이 가지고 있죠. 죽어서 좋은 데 가면 뭐해?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지. 그래서 부귀영화라기보다는 하여튼 이제 가능하면 살아서라도 그지 고통 병이나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이제 해결해 주는 존재가 바로 관세음 보살이야. 그래서 나무아미 탑을 이제 관세음 보살 이렇게 이제 외우기만 하면은 된다라고 하면서 일반 그 민중들에게 이제 불교를 보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원효는 것이 뭐 심지어 그 팔레트의 안악녀들하고 히히닥거리기도 하고 하든지 정말 경계 없이 민중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선종은 물론 여태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이게 유행하게 되는 거는 신라 하대에 들어왔습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뭐 하기 의무에서 이때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종교나 그렇죠 아니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유행하기 위해서는 이 후원 세력이 있어야 돼요. 뭐 르네상스도 서양의 르네상스도 결국은 그 후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꼽힐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 신라 하대에 지방 세력이 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력들을 정당화하고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상 내지는 종교로서 이 선종하고 불교가 이제 변신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풍수지리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앙에 대항하는 호족들의 사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풍수지리설 하면 이제 무슨 뭐 몇 자리 그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볼 텐데 당시만 하더라도 경주 중심의 사회에서 이 지방 중심의 사회, 지방 중심이라기보다는 지방이 그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데 이 밑거름이 된 것이 바로 이 풍수지리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경주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지 이 호족들의 근거지였던 지방도 명당이다. 풍수적으로 명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해서 경주 중심이 아니라 이제 지방까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로 작용했던 것이 흔히 뭐 도선이 체계화했다고 하는 풍수지리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불교 종파 중에서 선종입니다. 선종. 선종은 무슨 뭐 불교 대중화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고 불교 교리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교리가 그지 발전해 나가고 게다가 이게 이제 인도에서 들어와서 다시 중국에서 그지 한역이 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점점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뭐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근원적인 물은 석가모니가 그지 왜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되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됐는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말이야 말. 응? 그걸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경전이고, 그 다음에 어려우니까 그걸 또, 거기에 해설해 놓은 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 전부 이제 뭐 다 정리해 놓은 게 흔히 말하는 이제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느 세월에 그런 것들을 다, 예, 뭐다 알 수 없을 뿐더러, 그지?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낭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이런 경전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야. 그것은 결국은 다른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한테는 석가모니처럼 그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새로운 그 종파 교리가 생겨나게 되죠. 그게 바로 선종입니다. 선종. 교종에 대비되는 선종. 이거 저기 달마 대사가 인도의 달마 대사가 그지 중국 소림사라 와갖고 뭐 18년입니까? 18년 동안 그 면벽 수도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죠. 경전을 본 것이 아니라 참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몸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바깥에 나오면 뭐 산속인데, 그지? 뭐, 배민이, 그지? 무슨 뭐 사막이니 뭐,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제, 어, 체조처럼 이렇게 몸을 움직였다고 하죠. 그게 이제 권법으로 발전한 것이 소림 권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에서 선종이 탄생하게 되고, 그걸 이제 신라 선녀가 배워와서 신라 하대에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족들의 지원을 받아갖고, 대개 이제 이 호족들의 근거지, 여기에 이제 뭐 선종 구산문이라고 해서 이제 9개 유명한 사찰이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 그 선종이 호족들의 지원을 받아서 유행을 하고 이제 문화의 중심이 이제는 경주 중심에서 지방의 이제 호족 중심으로 변화해 나가는데 즉 신라 하대 요 시대가 아닙니다. 이 뒤에 신라 하대 때 선종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여튼 뭐 신라가 이 경두광대, 그지? 난숙기를 맞이했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 뭐 석굴암, 네, 불국사 뿐만 아니라 신라가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을 남겼어요. 이것은 이제 실제로 목판 인쇄술은 중국에서 먼저 발명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인쇄물을, 목판 인쇄물이 없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한지가, 그지? 천년 이상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남아있어 갖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바로 무구정강 대다란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죠? 스카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탑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래 탑은 진신사리를 봉헌했습니다만, 나중에는 불상이 생기면서 그 사찰의 보물을 보관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아는 거지. 도굴꾼들이, 1960년대인데, 스카탑에 당연히 보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갖고, 근데 보니까 스카탑이 아주 육중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잭이죠, 잭.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잭까지 동원해갖고, 하여튼 밤새도록 그지, 이 스카탑을 이렇게 무너뜨려서 해체를 시키다가, 그만, 날이 새버려. 워낙에 이제, 육중하니까. 그래서 도구를 못하고 이제 탑은 쓰러져 있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때 이제, 그, 몸돌 있죠.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무구중간 뒤에 달아있는 게 있는 것이고, 이 그림처럼 처음에는 완전히 이제 떡처럼 엉켜져 있었어요. 이걸 이제 다 폈죠. 복원을 했죠. 그 정도로 이 당나무로 만든 종이 있죠. 이 종이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고, 뭐 에밀레 종 성덕대왕 진명 있죠. 또 많이 이제 들어봤을 것이고, 어, 이거 저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죠. 이 종도 삼국이 이 겉모양은 비슷하긴다만 전부 좀 달라요. 근데 그 중에 하여튼 우리 은은한 소리, 그죠? 이게 제일 뛰어나죠. 지금도 뭐 정신병 치료에다, 그지? 녹음한 종소리를 사용한다고 할 정도로 하여튼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종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경등광대,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가장 피크에 올랐던 거죠. 이때 이제 다시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죠. 그 신호탄이 된 것이 노급의 부활이고, 자, 이런 그 경정왕 이후에 이제 귀족들이 부활된 노국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세력을 키워나가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런 경제를 가지고 일종의 이제 사병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왕위 개성전에 뛰어들게 되죠.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를 우리가 뭐 선두광 이후부터 이제 신라 하대라고 하는데, 이 하대는 그 150년 동안, 그죠? 이 20명의 왕이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평균, 옛날에 왕은 죽을 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10년도 못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왕위가 불안했습니다. 뺏고 뺏기는 거지. 그런 시대였고, 이때 이제 그 호족이라고 하는 지방 세력이 성장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귀족들 간의 왕위 그 쟁탈전에서 이제 패했던 세력들이 또, 그지? 지방 세력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 강릉 김씨인데, 우리 이 강릉 김씨 시조가 바로 김주원이라고 해서 김헌창의 아버지입니다. 이 김주원은 본래 태종무일왕의 5세 손으로서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왕을 원성왕한테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명주군왕이라고 해서 지금의 강릉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이제 그 지방 세력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김원창이 이제 여기에 불만을 품고 그지 뭐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명분이고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 김원창이 이제 공주 지역의 지방관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이 신라가 쇠퇴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되면서 이 중앙에서 요즘 뭐
이게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이제 어, 귀족들이 왕위 계승 전에만 몰두하니까 이때 많은 거지. 특히 옛날에는 뭐 흉년이 한번 들면은 굶어 죽는 사람이 많잖아. 게다가 전염병까지 돌고 이렇게 되면은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그지.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장보고와 같은 그런 사람이 얻게 되면서 이제 해적들이 행행하고 신라인들이 많이 또 인신매매로 그지 이렇게 잡혀가기도 하고 하는 등등 이런 이제 시기가 이 있었어요. 헌도강대 김원창이 난을 일으킬 때 이런 이제 상태에서 김원창이 그 반란을 일으켜서 한때 신라의 한 3분의 1을 그지 다 차지할 정도로 세력을 떨치고 뭐 한 3년 동안 그 장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지 새로 세울 정도로 세력을 예, 떨쳤습니다. 이게 계속 성공했으면은 우리 집안도 달라졌을 텐데 아무튼 3년 뒤에 진압이 되고 그 아들 법문이라고 하는 그 아들도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게 돼요. 물론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이제 몰락귀족 김주원의 자손이긴 합니다만 김주원 자손의 일부야.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김주원이 그 지금의 강릉 지역 그 명주에 틀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뒤에 이제 여기에 대대로 그지 호족이 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김주원의 후손들. 그건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그래서 김순식이라고 하는 이 김주원의 후손이지 나중에 왕순식이 돼요. 여러분들 태조 왕건이 이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결혼 정책과 더불어서 사성 정책을 펼쳤다고 했죠. 사성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바로 자기 성을 주느냐 아니면 이제 새로운 성을 만들어서 주느냐 하는데 본래 성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새로운 성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옛날에는 대부분이 성이 없었어요. 장보고도 처음에는 성이 없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세력을 가지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옛날에는 왕족이나 이제 귀족, 육두품 정도 이렇게 이제 지방 세력이나 되어야만 이렇게 그 지배 세력이 되어야만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족들의 상당수가 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새로운 성이 만들어져. 그게 바로 본관제예요, 본관제. 지금도 보면 김신, 이신 이렇게 똑같은 성이긴 하지만 본이 다 다르죠. 응? 무슨 뭐 파평 윤신이겠지, 윤씨도 그렇죠, 그죠? 김씨도 보면 경주, 김해, 그다음에 뭐 저기 의성, 응? 하여튼 그런 그 지역을 근거로 하는 성씨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게 바로 이런 그 호족들이 성장하면서 생긴 것입니다. 자, 요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할 거니까 그때 같이 할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 발휘합시다.
안 들리겠네. 마이크를 껐어 그렇습니다. 지금 잘 들리죠?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이 흑룡강성 영안현에 발해진이라고 하는 지명이 따로 있고, 그 부분에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옛날 발해 궁궐 자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중국에서 크게 관심이 없어서 수십 년 동안 그죠? 발굴만 이렇게 하고, 복원된 게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많이 이제 복원이 됐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주춧들은 남아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 돌이 우리 제주도에서 보는 거죠. 이 현무암 화산석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나중에 그지 이 발해가 망할 때 백두산 대폭발 때문에 망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돌은 이 백두산에서부터 여기까지 날아오기는 힘듭니다. 워낙 그 거리가 멀고 그래서 요 부근에 목담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아마 거기서도 보면 이제 몇 차례 이 화산 활동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뭐 화산재나 용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식어서 그지 돌이 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발해는 주로 이제 중국 땅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관심만큼 뭐 중국인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예, 가지지 않습니다. 이따가 이제 동북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이 동북공정 이전부터 이미 중국인들의 기본 입장은 이 발해는 중국 그 당나라였죠. 당시 이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다. 그것도 이제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 정권. 즉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발해의 피지배층이었던 이 말갈족이 세운 거지 지방 정권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옛날부터 중국 역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이제 중국 역사의 주류가 아니라 그냥 소수민족이 세운 거지 지방 정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리고 이게 워낙 또 변방 지역이니까 여기 가봐도 그죠. 뭐 박물관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주 조잡해요. 그리고 이 발해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유물도 많이 출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제 발해 건국 과정을 보면은 이 발해는 옛날 고구려 지역에서 건국이 되었죠. 그리고 이 옛날 고구려 지역, 즉 고구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 평양에 처음에 안동도읍을 설치했다고 했죠. 그러다가 삼국이 통일되면서 대동강까지 이제 신라가 그 밑까지 차지하게 되니까 이 안동도읍을 요동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서 이 지역에 그지 본래 이제 고구려의 핵심 세력들은 전부 중국 수도 부근으로 이렇게 강제 이주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고구려인들을 다 옮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고구려 유민들이, 이 지역에서 이제 살게 되고,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옛날, 보장왕의 후손, 왕의 후손, 고구려 왕의 후손들을 요동도독에 임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지, 정치체를 당시 이제 소고구려국,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조영이 발해를 세울 때 옛날 고구려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대조영이 옛날 고구려 지역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당나라에서 활동을 해요. 당나라 중에서도 영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영주는 지금의 조양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그죠. 당나라의 동쪽이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거란족이나 여진족 등등 이제 이 뭐 고구려 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여튼 이제 이런 그 이민족들이
많이 살던 곳인데 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영주입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이 지역이 당시 정치적인 중심지였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대주영이 살다가 여기에 그지 이 그 영주 도독 중에서 조회라고 하는 인물이 학정을 이제 일삼자 여기 이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진충의 난인데 이 이진충이 바로 거란족이야. 거란인 이진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자 이제 여기에 당의 지배를 받던 거지 말갈진들 그다음에 이제 대주영 집단 이들이 이 틈을 타서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당의 추격을 물리치고 발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죠. 여기에 대주영이 고구려 유민들, 자기 시야의 고구려 유민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걸사비우 등등의 이제 이 말갈족들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원래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대조영 있죠. 대조영은 자기 아버지가 옛날 드라마에는 대조영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는 무슨 뭐 대중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건 완전히 역사 왜곡이에요. 역사책에는 대조영의 아버지가 걸걸중상으로 나옵니다. 걸걸중상. 그리고 이제 뭐 걸사비우 등의 그지 여진 추장도 나오고 그러는데 드라마에서는 당연히 대조영이 대시니까 자기 아버지도 그지 대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중상으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합니다만 원래 대조영의 아버지는 걸걸중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대조영도 걸걸조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대조영은 걸걸조영이 아니라 대조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대신은 고구려 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지 뭐 대조영이 이제 고구려 성이기 때문에 고구려 유민이다. 그지? 또 한쪽에서는 본래 이제 그 말갈족이기 때문에 대조영조차도 그지 이제 말갈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걸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본래 고구려 피지배층으로서 말갈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당연히 이제 뭐 무공을 이룬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에서는 아마 이 대조영이지 본래 말갈인데 아마 이제 공을 이렇게 쌓아서 고구려 성을 이제 하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본래 대조영 집단은 이제 자신들의 가게는 말갈족인데 이제 이 고구려에서 이제 공을 세워서 이렇게 고구려 성을 이제 하사받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지 이 그 대주영은 고구려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것이죠. 고구려 이제 특히 그 유민들에 대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진충이 난을 이 틈을 타갖고 하여튼 이제 그 말갈족 등 그 세력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지.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몇 차례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다가 지금 연영성하고 이제 지린성의 한 경계 부분에 이제 천문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당의 추격을 뿌리치고 대조영 집단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그 동모산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이 이 성산자 산성 이 부분에서 아마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당나라하고 이제 싸우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다가 이제 결국은 뭐 도저히 이들을 이제 진압할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해유책으로서 발해 군왕으로 이제 대조영을 봉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발해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그 발해가 세력을 이제 떨친 때가 무왕 대무해 때입니다. 이름에서 보다시피 그렇지 그 발해 영토를 엄청 확장한 그런 이제 인물입니다. 이 무왕대는 한때 경주라고 해서 지금 중국의 산둥성을 치기까지 할 정도로 당시 이 발해가 성장하니까 발해의 배후에 있는 지금 흑룡강 있죠. 흑룡강 유역의 흑수말갈이라고 했어요. 이 흑수말갈족들하고 이 당이 동맹을 맺어서 발해를 협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 근거지를 그지 또 당의 근거지를 치기 위해서 무왕이 저기 등주를 그지 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 무왕대는 당하고도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문왕대 와서 다시 이제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지게 되면서 무왕대 확대된 영토를 체계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통치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그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그지 영토가 넓어갖고 그 뭐 옛날 뭐 고구려 시기나 그지 이런 것도 탐지를 합니다만 크게 이제 정치 제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당나라 삼성 육부제를 골관으로 해서 통치 조직을 만듭니다. 삼성 육부제라고 해서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6개 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가 재밌죠. 본래 이 부는 고려나 조선에 보면은 육전조직이라고 해서 2호의 병형공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존이, 이조판서, 병조판서 이렇게 하면서 그 육전조직이 있죠. 그런데 본래 황제 국가만 그죠? 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부. 그래서 뭐 이분이 병분이 그지 예분이 이렇게 중국에서는 계속 그 부를 사용했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부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조, 병조, 예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당시 발해 같은 경우는 이게 부를 사용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부도 그 2호의 병현공을 붙인 것이 아니라 원래 그 기능은 2호의 병현공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부 같은 경우는 인사, 그다음에 이제 뭐 병이면은 뭐야? 당신이 이제 국방 그런 것들 담당하겠죠. 근데 이걸 이제 전부 유교의 핵심 그 가치인 충인의 지예신 그러니까 그 인의 예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상이라고 했죠. 유교의 핵심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고 했죠. 여기에다가 이제 의를 더해갖고 의라는 그 예를 더해갖고 5개의 부를 이렇게 만든 게 좀 흥미롭습니다. 자, 이 발해가 9세기 선왕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해동성국 바다 동쪽에 가장 성대한 나라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불릴 정도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오경 15부 5개 서울 그리고 15개 부 그리고 62개의 주라고 하는 통치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상경 용천부라고 해서 봤죠? 이 가운데 부분에 보면 용천부가 있죠. 그리고 5개 수도, 상경, 찾아보세요. 그 밑에 중경이 있죠.
그리고 쭉 내려오면 서경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동경이 있고, 자, 이 발해는 이 신라하고는 그죠? 당나라의 이의제의 정책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경쟁 관계였어요. 물론 이제 초기나 아니면 이제 말기에 신라하고 이렇게 우호 관계를 유지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 발해에서 그 일본하고 자주 교류를 하면서 이제 사신을 보낼 때 이 동경에서 그지 바로 배를 타고 이제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이 그 동해 바다는 그래도 서해에 비해서 훨씬 이제 파고가 높아요. 그래서 이 신라도를 통해 갖고 육로로 그치 이 경주까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이제 사신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신라하고 발해가 사이가 좋았을 때. 그러나 대체로 당나라는 그치 이 강성해지는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이 신라를 통해서 이 발해를 견제를 했어요. 그래서 두 나라 관계는 좀 경쟁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해가 후세기 그지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커지게 되고 이때 이제 신라는 쇠퇴해지죠. 이미 영동왕 8세기 이후부터 신라는 쇠퇴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당에서는 계속 그지 신라를 우대해요. 사신이 왔을 때도 발해 사신보다 그지 신라 사신을 좀 높은 자리에 앉히고 게다가 그 석차 쟁당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이그 당나라에서는 빈곤가라고 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를 치렀죠.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제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수석을 해갖고 당나라에서 이제 관리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때 이제 이 발해 재상의 아들이 옷인데 수석을 해. 수석을 하는데도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신라를 우대했던 그런 관계에서 신라 유학생을 수석에다가 이렇게 앉히게 되죠. 여기 이제 항의하는 등등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신라하고 발해가 경쟁적인 관계. 근데 그것은 이제 당에 의해서 조종되는 거지. 이제의 정책에 의해서 조종되는 그런 측면이 이제 강했다. 뭐 이걸 보면은 이 우리가 그지 이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당은 그 거란 주변에 그지 거란이나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하고도 이제 활발한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신이 가는 길이 거란도니 그지 뭐 영주도니 그다음에 이제 아예 이 바다를 통해서 등주 즉 산둥반도로 가는 거지 이제 그런 이 사신의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뭐 교육품들은 저번에 우리 그 부여했는 거 마찬가지로 뭐 담배 가죽 등등 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특산품이었어요. 어 발해에 대해서는 크게 뭐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이 옛날부터 그지 흔히 그뭐 이 만주 지역 자체가 옛날에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변방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들어선 나라들 또 결국은 이제 이뭐 말갈 쪽이나 그지 아니면 그 뒤에 여진족의 역사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유물이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 문왕의 두 딸인 거지 정혜공주, 정효공주의 이 묘지석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당시 이제 그 발해의 문화 수준이 상당히 좀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발해는 뭐 궁궐이나 아니면 이제 사찰, 그죠? 이런 것들은 되게 이 고구려 양식을 이제 따랐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정치 제도나, 그 다음에 이제 이 학문, 이런 것들은 이제 당나라에도 유학생을 많이 보내고 이렇게 해서, 요건 이 당시 세계 문화의 어떤 중심이었던 것이 당의 문화도 많이 활발하게 수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발해 상경성 복원도인데, 여기 이제 이 주춧돌을 아까 제일 앞에 그림에서 봤다시피 주춧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동아시아의 궁궐의 모델은 당나라의 장안성입니다. 지금 그 시안 있죠, 시안. 거기에 궁궐이 이제 모델이 돼서 발해나 뭐 신라도 그렇게 이제 만들고 싶었겠습니다만, 신라는 이제 이 문화가 아주 평평한 이런 이제 큰 궁궐을 만들려면 이 발해처럼, 그지 아니면 이제 당의 시안처럼 이제 아주 넓은 이런 평평한 땅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이 궁궐이 아주 그 계획적으로 조용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지금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일본의 교토입니다. 교토. 일본의 교토도 바로 이 장안성을 모방을 한 것이고, 발해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이제 이 장안성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지 그 외성을 쌓아요. 그리고 이제 내성을 이렇게 쌓으면서 내성 안에다가 궁전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바둑판 모양의 이제 도로를 조형을 하는데, 남쪽으로 향해선 큰 이제 대로를 주작대로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하죠. 자, 참고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그 외성을 쌓고, 그지? 큰성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성을 이제 쌓고, 궁궐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둑판식으로. 근데 이제 이 가운데는 제일 넓죠. 이게 이제 주작대로가 되는데, 그, 지금 교토에, 그죠? 일본 교토에 보면은, 요걸 이제 조라고 불렀죠.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1조에서부터 이 10조까지, 제일 밑에 10조까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로로 된 거지. 미국의 도로도 보면은, 뭐, 이 스트리트의, 그 다음에 에비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남북으로 된 도로하고 이제 동서로 된 도로 이름이 다르잖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서양에서 그런 게 먼저 생긴 게 아니라, 이 중국에서 이름이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된 게 방이에요, 방. 아까 신라 방 할 때 방 있죠. 그리고 이 방은 조선시대 때 이 동네 이름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 이제 뭐 이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근데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여러분들 미국의 국기를 우리가 성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성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미국의 그 50개 주가 별로 표시가 됐잖아요. 그 전에 13개, 독립할 때 13개 주가 있잖아. 그 13개 주가 바로 이 T로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지 T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 국기를 성조기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조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발해는 근데 이런 이제 그 한때 그지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만, 이런 발해가
망할 때 보면은 순식간에 망해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이 거란의 태자가 병선을 이끌고 그지 왔을 때 자기도 놀라는 거야. 이렇게 쉽게 이길 줄을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별로 힘도 안 생기고 순식간에 하여튼 발해를 멸망시키고 이제 동쪽의 거란이다라고 해서 이제 동단국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쉽게 이제 항복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뭐 백두산 폭발설 등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제 실제로 백두산 폭발설은 그 뒤에 폭발은 아마 그 뒤에 된 것으로 물론 이게 이제 대단했다고 하죠. 이 백두산 폭발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본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제 화산재가 바다 건너서 이렇게 갔다고 할 정도로 이 백두산 폭발의 위력이 대단하기는 그래서 뭐 백두산이라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백두산 폭발설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 뒤에 일어난 그런 일이 발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발해 멸망하고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지 이렇게 쉽게 망했는가? 실제로 발해가 망하기 전에 고려사에 보면은 이 발해 귀족들이 대규모로 왕건한테 이렇게 기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이미 발해가 망하기 전에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귀족들 내에서의 큰 어떤 정치적인 분란 이런 것들이 있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망하고 난 다음에 또 많이 고려에 망명을 합니다만 이미 망하기 전부터 그지 이렇게 망명을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내분이 있었고 게다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민족이 쳐들어오면 백성들이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시 피지배층은 말갈족이죠. 말갈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소외가 됐어. 그래서 발해의 지방간들, 그지? 지방의 지배층들도 전부 이 성을 보면 고구려 성이야. 그러니까 말갈족이라고 하는 종족 자체가 그지? 전부 이제 피지배층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민의 이원성 이것이 이제 통합이 안 되니까 그 거란족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말갈족들은 굳이 나서서 싸울 이유가 전혀 없었죠. 피지배층이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이제 주민의 이원적인 구성 이것 때문에 발해가 이걸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침이 있잖아요. 쉽게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배층의 내분도 당연히 이제 뒤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때 뭐 정한국이라고 해서 그지 발해 유민들이 다시 이제 뭐 나라를 세워서 부흥운동을 하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곳곳에 일어나기 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한국인데 결국 이제 뭐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발해는 이제 결국 망하고 부흥도 이제 못하게 되면서 우리 역사에서 이제 그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 발해 지역을 그 뒤에도 차지하지 이제 못함에 따라서 결국은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제 그 누구도 이제 발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1970년대 와서 이제 실학 연구가 진전이 되면서 이 발해를 그치 이제 적극적으로 뭐 유독궁의 발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조선 후기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발해를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에 편입을 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북국 시대론이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발해는 그냥 통일신라의 한 챕터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뤄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남북국 시대라고 해서 이제 발해하고 그 통일신라 그러니까 이제 후기신라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개를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해서 이제
보게 되죠. 남북국 시대라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쪽에서는 이 발해가 고구려 후계 국가다. 그리고 실제로 발해가 그지 그런 것들을 표명을 해요. 그리고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보면은 국서에는 이제 분명하게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뭐 부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심지어 이제 고려왕, 일본에서 고려는 고구려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발해 자체가 옛날 고구려 지역에서 그 나라를 세웠고, 이제 게다가 고구려가 하나의 대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후광을 등에 업고, 외교를 하면 아무래도 그지,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이 지역 자체가 그지, 이제 옛날 고구려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옛날 뭐, 고구려 유민들이 살고 있던 이제 그런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발해인들은 자신들이 이 고구려의 후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고구려 유민들이 기본적으로 지배층이고지 대부분은 뭐 90% 이상은 피지배층이잖아.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말갈족, 중국의 입장에서는 소수민족인 거지 이제 말갈족이고 게다가 이제 심지어 뭐 대조영도 그지, 응? 그 출자를 따지면은 이제 이 말갈족의 일부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동북공정 이전부터 이미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발해를 당의 지방 정권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중국이나 이제 뭐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대개 그 지금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 주장을 이제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 지역이 옛날 만주국, 중국에서는 위만주국이라고 하는 거지. 일본이 또 만주국을 세운 적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도 사실 그 발해에 관심을 갖는 그런 학자들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러시아 무슨 흑룡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그 주로 뭐 러시아의 지방 문화 이것이 어떠했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발해 발해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이때 보면은 발해 유물 중에서 십자가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흔히 이제 뭐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는 경교지 경교, 예수의 인간성을 강조하는 그리스도교 중에서 일종의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동쪽으로 오면서 중국에 이렇게 뿌리를 내린 경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이 발해에 일부 유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십자가도 나오고 뭐 그러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발해는 계속 현실적인 이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해의 주민 구성의 이윤성 등등 이런 걸 위해서 계속 이제 이게 나라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이 발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동북공정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동북공정 이전에 이미 발해는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어, 동북공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 오해를 할까 싶어서 여러분들 이걸 뭐 전문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그지? 그것만 이렇게 좀 알아두면은 지금도 그지 보면은 이 우리가 뭐 중국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거 특히 이번에 이 코로나 관련해 갖고 흔히 뭐 중국 젤리 그지 이런 것들이 있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중국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지금 뭐야, 우리가 그 중국하고 수교하기 전에, 그죠? 90년 수교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대무역 적자였어. 왜냐하면은 일본의 기술, 그 다음에 뭐 원료, 그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갖고, 그걸 뭐 조립해서 이렇게 노동력을 투입해서 조립해서 수출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하는 만큼 적자였어요. 그걸 저분 이제 일본에 속되게 표현을 갖다 바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완전히 깨진 게 우리가 중국하고 교역을 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죠. 그게 바로 중국하고 교역. 그래서 뭐 거의 한 25%지 4분의 1, 그 이상의 이제 교역. 그리고 지금은 뭐 정확하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지금도 아마 우리가 매일 그죠? 한 1억 달러 정도, 1,000억 정도의 교육이 아니라 이익을 이렇게 중국과의 교육에서 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걸 제대로 봐야지, 그지? 어, 이 동북공정 문제도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제대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인지, 그러니까 흔히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지 무슨 뭐 북한이 망하면은 중국이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을 이런 이제 일종의 사전 작업으로서 하고 있다 등등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들으면 좀 혹하지. 근데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망하면은 골치가 아파요. 그 수천만의 난민이 생긴다고 해봐. 그걸 어떻게 하겠어? 지금 우리도 그 탈북민이라고 해서 그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그다음에 또 저번에 무슨 어디서 뭐 난민들이 왔다는 제주도에 그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둘러싸고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걸 보면은 이게 쉽게 짐작이 되죠. 중국이 무슨 뭐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그치? 요 이제 이 지도가 요 그림이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예, 본래 이것은 변방공정이라고 하는 이제 변강사지 공정이라고 해서 공정은 프로젝트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시기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 북방공정 있죠. 이게 제일 먼저 돼 있죠. 그러니까 본래 이 몽골이 옛날에는 전부 유목세계가 청나라 런트였죠. 그러다가 1910년대 일부가 독립을 해. 그리고 이제 독립하지 못한 것이 지금 내몽골 자치국으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몽골은 완전히 그지 같은 종족인 이 몽골족이 그 내몽골 자치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몽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만약에 이 중국의 변경, 울타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몽골입니다. 그래서 이 내몽골 자치구가 떨어져 나가지 못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이 북방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그 북방공정이니 그지 동북공정, 남방, 서남, 서북공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전부 그지 지금도 중국의 울타리를 구성하는 이 소수민족들이 55개 소수민족들이 있죠. 이들이 이제 한때는 강성한 제국을 형성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그지 중국의 이제 변방족이 되어서 중국 방위의 울타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가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 중국 본토가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청나라의 멸망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갔어요. 베트남도 떨어져 나가고, 이제 남쪽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만주도 떨어져 나가고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청조가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울타리들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이게 일종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변경을 단속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 병강사지 공정이고, 물론 이게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이게 엉터리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역사라고 하는 게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보긴 하지만 역사는 과거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재가 과거를 규정하는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이제 과거에 의해서, 과거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현재가 생기는 것인데, 이 그 동북공정은, 이 병강사지 공정은 중국에서 이걸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들의 전략적인 내지는 그치 어떤 그 국가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뭐 팽창적이다, 그지? 침략적이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중국의 영토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빼앗기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그 울타리가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곧이어서 그렇지, 중국의 본래 문화하고 다른 종족적으로 다른 거지 이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사업이 바로 이 병강사지 공정이고, 그 중에 하나가 동북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이 그렇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된 게 티베트죠. 이 티베트도 옛날 우리가 뭐 당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지? 그 뒤에, 그지? 무슨 뭐 서로 동맹관계를 맺었다, 뭐 떠났다가, 그 다음 청나라에, 그지? 이렇게 들어왔다 등등 이렇게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 티베트 지역은 달라이 라마라고 들어봤죠. 이 달라이 라마가 서양인들이 알려지면서 불교가 현대인들한테, 그지? 좀 어필을 하고, 그 중에 이제 특히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흔히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이 서양인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뭐 그 환생한 것으로 달라이 라마를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윤회를 믿게 되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걸 뭐 깊이 따지면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게 달라이 라마들이 이제 이렇게 환생하는 그런 걸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양인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믿고, 특히 뭐 리차드 기어 등등 거지 흔히 그 셀럽들이 여기 와갖고 달라이 라마 만나기도 하고 등등 이런 이제 과정에서 티벳이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끔 중국의 뉴스를 보면 거지, 뭐 티베트나 아니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여기도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주로 종교가 이슬람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군대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서방 세계에서는 이제 인권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그러죠. 하여튼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분리 독립을 용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바로 투입해요. 그 정도로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그 인권이나 아니면 서방 세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 중국인의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이제 중국이 결국은 지금의 영토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거지, 이런 자치구들이 어느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북방이니 서남이니 이제 그러다가 1990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수교를 하잖아요. 수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많이 간 곳이 백두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조선족들이 한때는 300만까지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 가이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갖고 뭐